이슈앤 상식 2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이달에는 공기업 채용 특집이 나와 있네요.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2019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현장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서 NCS 필기 강의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왔고 정말 많은 기관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무려 131곳이나 되는 공기업이 부서를 차렸습니다. 물론 그 공기업 중에는 뭐 규모가 좀 돼서 많이 뽑는 공기업도 있지만 아닌 공기업도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뽑는 데를 지원해야 된다. 이것도 약간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뽑는데 많이 지원을 하면 경쟁률은 높아요. 적게 뽑는데 지원을 많이 안 하면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데도 참 많습니다. 그 수많은 공공기관 중에 어디 갈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 없이 그냥 왔던 친구들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좀 황당해하기도 했지만 괜찮은 데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공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공기업을 가려고 할 것인가? 직업의 안정성과 그리고 괜찮은 연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정성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 최고겠죠. 여러분,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나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하냐? 30년 근무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기업은 어떻습니까? 장담을 못해요. 언제가 정년이냐? 나가야 될 때가 정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연봉을 가지고 얘기하면 주요 공기업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 3,650만 원이라고 최근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초임이. 그러면 대기업에 비해서 괜찮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꽤 높아요. 높아지면 특히 사무직의 경우에는 200대 1 이상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낮은 대고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데는 없어요. 웬만하면은 몇십 대 1 넘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공기업을 준비해야 될 때 뭐가 혼란스럽냐? 자, 봅시다. 공무원은 어때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직, 서울시, 지방. 딱 끝인데 공기업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기업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뭘 시행하고 있냐? NCS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NCS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직무의 표준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직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자, 봅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무직렬은 순환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업과 달리 여러 가지 직무들이 통합되어 있어요. 기획도 하죠. 재무회계도 하죠. 인사관리도 하죠. 다 하죠. 그러면 직무의 바운더리가 더 넓지 않냐? 너무 넓은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직무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이해한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공기업을 지원할 때 보면 공고문에 딸려있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라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직무에 요구되는 지식, 능력, 경험들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 몰라요. 그게 뭔지. 왜냐하면 직무에 대한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하기는 수월해요. 왜냐? 직무를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잘하겠네. 이건 쉬운데 문제가 뭐냐면은 직무 중심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뭘 제시할 게 없어요. 그나마 경영학과 또는 행정학과 출신들은 수업 중에 연결된 게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었는데 이걸 더 혼란스럽게 한 게 있죠. 뭐냐?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새롭게 추가돼 있죠. 뭘 블라인드 처리할 것인가? 불공정한 학벌이라든지 또는 어학 성적이라든지 실제 직무와 별 상관없이 불공정해질 수 있는 요소를 배제시키겠다. 바로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현재 공기업 채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이 둘 다 시작되는 건 서류 전형에서부터인데 NCS 직업 기초 능력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필기에 한정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NCS는 필기다. 아니에요. NCS는 서류에서부터 평가됩니다.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부터 NCS형 질문들이 나오죠.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을 기술하셔. 그 얘기는 뭡니까? 지원자가 리더십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만 나열할 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다른 것도 작성하는 게 있을 겁니다.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 고민을 자꾸 하는 게 어떤 경력, 어떤 경험을 기술하는 게 나을까요? 직무와 관련된. 자, 그러면 그냥 나열해서는 안 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와 관련됐는지를 여러분이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교육사항까지 입력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자꾸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자, 봅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해요. 사무직이에요. 영어가 왜 필요해요? 어학 성적은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착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했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의미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기업 준비할 땐 토익은 몇 점 이상이 돼야 되고 한국사하고 커말은 기본이고 누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직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도 그리고 필기에서도 필기는 블라인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기는 공정하잖아요. 81점, 80점, 81점 통과, 80점 탈락. 이건 공정한데 시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NCS 직업 기초 능력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전공 시험이나 다른 것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거죠. 바로 NCS형 면접입니다. 과거의 공기업은 간단하게 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10분에 끝납니다. 많이 밀리면 10분도 안 돼요. 5분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면접 시간은 길어지고 면접 전형들이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직무를 평가해야 되니까 직무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필기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필기에서 뭐 전공을 보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낫다 하더라도 전공을 보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제시합니까? 면접에서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황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이라든지 발표 면접 등이 더 추가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업 시험은 준비하기 어렵지 않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직무중심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공기업 채용이 공기업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혼란스럽고 복잡한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 박람회에서도 그랬었죠. 각 기업별로 모든 공기업의 채용 전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수박 겉핥기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위험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PSAT 유형만 준비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공기업 관련자들은 아니고 누가 그랬을까요?
저 같은 외부 강사 중에서 일부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PSAT형은 PSAT처럼 긴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 유형을 지칭하는 거지 실제 PSAT가 적용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PSAT만 적용할 수가 없는 게 공기업은 NCS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CS에서 요구되는 것들 이걸 이제 직업기초능력 10개 영역으로 나눠 놓게 되죠. 그중에 일부가 필기, 일부가 서류, 일부가 면접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가 항목에 들어가요. 피셋 유형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인재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셋만 준비하면 된다가 아니라 피셋도 준비해야 되되 근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게 그 유형이 익숙해지는 거죠. 긴 지문.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볼 지문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바로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서류, 면접뿐만 아니라 필기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아시겠죠? 공기업은 ACS와 블라인드가 핵심입니다.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도 재미있는 코너들이 꽤 많았는데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실 때 참 많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자체에서 직접 출제를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필기를 전문적으로 만든 업체들도 있고 면접을 비롯해서 전체 전형을 컨설팅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민간 업체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해당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이 알고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분들이 모르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알고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별도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코칭할 때도 어떤 얘기를 먼저 하냐? 막연하게 준비하지 말고 일단은 목표를 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공기업과 직무를 결정을 해보세요. 어디를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무데나 하세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딱 타겟팅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한 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철도대학에서 차량 운전을 전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1순위는 어디겠어요? 코레일이겠죠. 직무는 철도 운전 직렬이겠죠. 그 다음은 지하철 공사나 그런 데겠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직무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공기업이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1순위냐? 일단 1순위로 찍으세요. 그 다음 뭐하냐? 직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토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공기업 전형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진 않아요.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는 것뿐이죠. 얼마나 많이 뽑을지 그것도 걱정스러운데 여러분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장담컨대 괜찮다 싶은 공기업. 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채용 예정 30개 공기업 있죠. 여기도 많이 뽑는 데죠. 그리고 좋은 데입니다. 적게 뽑는다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 70명밖에 안 뽑냐? 그래도 가고 싶잖아요. 좋은 데예요. 많이 채용하는 데거나 좋은 데거나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 다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NCS 직업기초능력을 기초로 준비해야 되지만 필기만 하더라도 전공을 보는 데도 있고 논술 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준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냐. 거기를 분석하고 그리고 채용 전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비슷한 공기업 그리고 비슷한 전형인 공기업으로 확장시키면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는 세 군데만 지원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점 공기업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저도 쭉 둘러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3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뭐가 3월이냐? 그걸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3월에 결정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인재 할당 또는 지역인재 가산점 제도 이거 어떻게 결정이 날 거냐? 3월 돼봐야 안 됩니다. 정확한 채용 규모가 확정된 거냐? 3월 돼봐야 안 돼요. 아무래도 3월에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을 3월까지 미룰 수가 없는 게 만일에 3월에
합동 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사람만 유리해지죠. 아직 3월이 오진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뽑을 거냐? 자, 작년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공공기관들이 28,000명을 뽑았거든요. 28,000여 명을. 연초에 보다가는 훨씬 많이 뽑았어요. 근데 작년 초에 대비해서 올 초에 발표된 숫자가 더 많습니다. 23,000여 명. 그러면 하반기까지 가면 28,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남북 간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가서 사업할 때도 어차피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일을 해야 되죠. 개성공단 어디서 관리해요? 산업단지공단에서. 개성공단 재개되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다른 데도 또 생기겠죠.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북한의 전력 문제 어디서 해결합니까? 한전에서 해결해야겠죠. 북한의 도로 사정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디서? 도로공사에서. 북한의 SOC 엉망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SOC 관련된 공기업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채용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때 NCS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직무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블라인드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NCS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직무 역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제시해야 된다. NCS에서는 맞아요. 근데 자격증 중에도 기사 자격은 대졸자만 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졸 출신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면 자격증도 제시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NCS가 맞는 거야? 블라인드가 맞는 거야? 둘 다 맞는데 이 둘은 원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공고문을 보고 인사부에 연락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제가 하나 미리 예언할게요. 물어보면 아마 인사 담당자들이 이럴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뭔가 쑥덕쑥덕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혼란스러운 게 NCS도 맞고 블라인드도 맞기 때문에 둘 다 맞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서류, 필기, 면접 전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공기업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상담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참 혼란스러운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 보통 또는 남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합격하는 사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지원하는 다수 얘기하는 걸까요? 다수는 어떻게 되냐고요? 경쟁률이 100대 1이면 한 명 합격할 때 99명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어떻게 되냐고요? 떨어져요.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방금 얘기했던 거 이 얘기를 다 하고 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 보통 떨어진다니까요. 저는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을 합격시킬까? 그 고민만 하고 살아왔거든요. 떨어지는 방법은 저도 몰라요. 그래서 남들 어떻게 하냐? 보통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솔직히 조금 짜증나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내가 실컷 얘기했는데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기는 있죠. 부스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NCS 직업기술 능력을 강의하긴 했지만 이걸로 부족하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죠.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NCS 직업기술 능력은 직무적성과 유사한 면들이 있습니다. 적응하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문제 풀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 현장에서 그 짧은 시간에 문제 좀 접해보는 정도밖에 못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다른 부스를 돌아다닐 시간도 좀 없기는 했죠. 각 부스별로 보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긴 했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가 알고 있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긴 어땠고 저긴 어땠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것도 있었고 별로인 데도 있었고 특히 면접 관련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면접 전형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이게 참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긴 한데 해석을 다 못해요. 그래서 한 학생이 거기서 들어본 거 정리한 걸
가지고 와서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또 상담하면서 설명을 해줬던 기억도 나네요. 그때 촬영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강연하시는 분들이 촬영해서 이게 기재부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내용들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공기업들이 많이 뽑습니다. 공공기관들 꽤 괜찮아요. 직업적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연봉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한 게 문제겠죠. 경쟁이 치열하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열심히 준비하셔서 올해는 좋은 성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이어서 탑 이슈 첫 번째는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때그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은 집행되기 이전과 집행될 때 그리고 이후로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요때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미국은 좀 기준이 다르죠. 8월부터 시작이니까. 그럼 보자고요. 예산이 국회에서 예산이 행정부에서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까지 거치는 게 언제입니까? 요 기간 전입니다. 요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하는데 회계연도 1년 전에 합니다. 집행하고 여서는 어떻게 하냐?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심의 의결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통과시켜줘야 돼요. 근데 통과 안 시켜줬어요. 자, 12월 초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됐는데 1월에 시작됐는데 예산이 통과가 안 돼. 그러면 돈이 없어요. 월급도 못 줘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준예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법률로 정해진 분야는 그냥 쓰면 돼요. 근데 미국은 준예산 제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진짜 중요한 분야를 빼고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집행이 안 돼요. 연방정부가 스탑돼 버립니다. 이걸 셧다운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셧다운을 했냐?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국경 장벽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장벽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이죠. 근데 이걸 하려면은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죠. 민주주의가 대립되면서 무려 35일간 최장 셧다운을 했어요. 그러다가 합의를 좀 보긴 했어요. 잠정적으로 해서 2월 15일까지 잠정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왜냐하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셧다운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냐?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이 올스탑돼 버립니다. 물론 진짜 중요한 분야들도 있죠. 국방. 당장 예산 집행이 안 돼 버리면 국방이 올스탑되면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복지 분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주요 분야는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75% 정도 통과가 됐는데 문제가 그 25% 당장 급할 거는 없지만 정부의 행정이 스탑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휴가에 월급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놀아야죠. 뭐. 여권은 뭐냐? 핵심은 누구 말이 맞냐가 아니에요. 여론이죠.
여론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여론은 가장 큰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렇게 입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게 자기 지지 기반들은 확실하게 더 다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입은 피해가 국경 장벽을 만드는 데 들어갈 것보다 더 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갈등 봉합의 여지는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도 포기할 생각 없고 민주당도 절대 그러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이 예산하고 다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와 맞교환을 할 생각이 민주당도 없더라고요. 그럼 이대로 계속 가겠죠. 이대로 언제까지 갑니까? 중간선거까지 가는 거죠. 결국엔 이 문제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과 이어집니다. 이 선거 앞두게 되면 더 민감해지나 봐요. 우리나라로 바꿔봐도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요 이슈가 잡혀 있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선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죠. 그걸로 이슈몰이를 해야 선거에 유리해지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좀 복잡한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가지고 반전을 해보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카드가 있긴 해야 돼요. 1차 때처럼 뭐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끝낸다면은 이 카드는 쓸 수가 없으니까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내용 이어서 탑 이슈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얘기가 나와 있네요.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실물경제 위기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또 선거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7, 80년대 세운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지금까지 추구해 봤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방식은 한계가 있겠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원래 힘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힘들어졌다고만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어요. 근데 그 일자리를 잃었을 때 복지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데 우리 복지가 아직 그렇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뭐 치킨 가게를 한다, 커피숍을 한다. 자영업은 거의 대부분 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당장 내가 살기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지방대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택시 타면서 택시기사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분들이 지금 경쟁력이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분명히 바뀌어야 될 시기가 있긴 한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힘드니까 문제예요. 자,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들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결과를 낳든 그 과정에 힘든 건 서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왜 공정경제가 필요할까요? 우린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이었으니까. 승자가 독식하고 대기업 중심이고 수출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러니까 수출이 이끌고 이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나눠 가지 못했던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고 한 거죠. 혁신 성장은 요거는 뭐 정부 정책 기조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의 세 가지 축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사실은 기득권하고 충돌하는 걸 우려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득권하고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자, 대기업이 아무래도 타깃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혜택을 누려왔으니까. 근데 공정하게 하려면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반격은 못해요. 하지만 다른 식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게 되죠. 서민들의 고통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책들이 이전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문재인 정부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정권 초기에 비해서는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중간쯤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책들이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국정연설을 통해 신년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혁신성장에서도 AI나 수소경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건 아니에요. 혁신성장을 통해서 당장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회 안정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하더라도 살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반전의 카드가 있죠. 바로 남북관계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게 이게 북한하고의 관계, 외교에 한정된 게 아니라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더 확장될 여지가 있죠. 더 나아가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으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완화되면서 남북 철도 사업이 그리고 이게 대륙 횡단 철도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유통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일환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노사 간의 갈등에서 노사 대립에 있어서 대통령이 노조 측의 편만 드는다. 이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측의 편만 드는 것도 문제가 있죠. 타협을 할 수 있고 화합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는 게 대통령의 목이기 때문입니다. 정권 초에는 이 노동계도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자기 뜻대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주요 신년사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